비싼 옷도 아니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조용히 자리에 앉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고 대화 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분을 힐끗 바라보다 시선을 돌렸고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느꼈습니다. 저분에게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고, 오랜 세월이 만든 무언가가 있다고. 우리는 살면서 그런 사람을 한 번쯤 만납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어딘가 풍요로워 보이는 사람. 큰 소리를 내지 않는데 존재감이 느껴지는 사람. 억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는 사람. 우리는 그것을 흔히 귀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저건 타고난 것이라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야 생기는 것이라고, 돈이 있어야, 학벌이 있어야, 화려한 경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그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귀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귀티는 매일의 태도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외모가 많은 것을 가려줍니다. 피부도 팽팽하고 에너지도 넘치고 활기만으로도 매력이 되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외모가 거치고 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래 살수록 감출 수 없는 것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격입니다. 격은 쌓이고 태도는 드러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들이 가진 5가지 비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돈이 아니라 태도가 격을 만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이 조용히 증명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비밀은 자기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5가지 중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4가지는 이것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임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자식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승진했어요. 우리 딸이 애를 낳았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이래서, 우리 사위가 저래서. 이야기는 길어지고 목소리는 높아지고 표정은 점점 자식에게 완전히 종속됩니다. 그 자리에서 자식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이 조용히 말합니다. 저는 요즘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어렵더니 이제 조금 재미가 붙더라고요. 짧은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향합니다. 뭔가 다른 빛이 느껴집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나도 빛나고, 자식이 힘들면 나도 어두워지는 삶. 남편이 인정받으면 내가 뿌듯하고, 남들이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남들이 외면하면 주눅드는 삶. 그런 삶은 중심이 밖에 있습니다. 중심이 밖에 있으면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표정이 불안해집니다. 눈빛이 무언가를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반대로 자기 중심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과하게 들뜨지 않고 비판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이 일관됩니다. 그것이 보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 안정감이 귀티로 느껴집니다. 귀티는 돈이 아니라 중심에서 나옵니다. 나를 중심에 두지 않는 삶은 점점 초라해집니다.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고급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중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1시간,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산책이어도 좋고, 책이어도 좋고,
그냥 조용히 앉아 차 한 잔 마시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자식 걱정도, 남편 생각도, 남들 눈도 없는 시간입니다. 오직 나만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자기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취미 하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것 하나. 그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표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르게 쌓입니다. 그리고 모임에 나갈 때 자식 이야기 말고 나의 이야기 하나를 준비해 보십시오. 요즘 내가 읽은 책, 요즘 내가 걸어본 길, 요즘 내가 느낀 것.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당신은 이미 달라 보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말의 품격입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격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처음엔 외모를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 사람의 전부를 보여줍니다. 여럿이 모인 자리를 다시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거 저도 알아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이야기로 빠르게 전환합니다. 반면 끝까지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잠깐 멈춰도 기다립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눈을 맞춥니다. 그리고 상대의 말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야 조용히 입을 엽니다. 어느 쪽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까? 답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는 인격이 됩니다.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는 사람이 빛납니다. 품격 있는 말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속도입니다.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말이 빠른 사람은 불안해 보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말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내면에 조급함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빨리 전달하고 싶고, 상대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이 속도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믿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 말이 충분히 들릴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여유를 만들고 여유가 품격으로 이어집니다. 둘째는 단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건 틀린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경직되어 보입니다. 반면 제 생각엔으로 시작하거나 제가 잘 모르지만이라고 겸손하게 말문을 여는 사람은 오히려 더 신뢰감을 줍니다. 단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알미 성숙함이고 그 성숙함이 격입니다. 셋째는 감정이 올라가도 톤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논쟁이 벌어질 때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감정이 올라오는 상황에서도 일정한 톤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톤이 흔들리면 중심이 흔들린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톤을 지키는 사람은 말 이전에 이미 존재 자체로 무게감을 가집니다. 세 번째 비밀은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진짜 격은 화가 났을 때 드러납니다. 평화로운 상황에서 품격 있게 행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무시당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 사람의 진짜 격을 보여줍니다. 같은 상황을 두 사람에게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내가 이거 시켰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얼굴이 붉어지고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이고 옆 테이블 사람들은 불편한 눈빛으로 외면합니다. 또 한 사람은 조용히 직원을 부릅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주문한 게 이게 아닌 것 같아서요.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낮은 목소리, 차분한 표정. 직원은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음식은 교체되고 식사는 평온하게 이어집니다. 두 사람은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릅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언젠가 더 크게 터집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그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내가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품격이 생깁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격을 잃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말을 써도 감정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은 허물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을 다룰 수 있을까요? 거창한 수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의 작은 루틴이 감정 조절 능력을 키웁니다. 걷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하루 30분, 혼자 걷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감정이 예전만큼 쉽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곡 하나, 감정이 복잡해질 때 꺼내 듣는 음악 하나, 또는 짧게라도 글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왜 그 감정이 들었는지 손으로 써보는 것. 그 행위만으로도 감정은 정리됩니다. 혼자만의 공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이 있더라도 하루 중 잠깐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 그 고요함이 감정의 뿌리를 안정시킵니다. 네 번째 비밀은 보이지 않는 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선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 우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법적인 규칙이나 공식적인 예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지만 품격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키는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약속 시간이 오전 10시라면 품격 있는 사람은 9시 50분에 도착합니다. 그냥 정시에 맞춰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기다리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조금 일찍 움직입니다. 이것은 상대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느껴집니다. 저녁 9시 이후에 전화를 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면 상대의 저녁 시간, 상대의 휴식 시간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그 규칙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든 선입니다. 그 선이 상대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편안함은 신뢰로 이어집니다. 공간에 대한 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에서 일어날 때 의자를 제자리에 밀어넣는 사람. 공공장소에서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추는 사람. 이 행동들은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합니다. 그 일관성이 격입니다. 선을 지키는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존중도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선을 무시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거리를 둡니다. 가까이 두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선을 지키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편안함 속에 귀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작은 디테일의 반복입니다. 귀티는 큰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행동에서 나옵니다. 사소한 행동이 사람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문을 닫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문을 그냥 닫습니다. 쾅, 혹은 그냥 탁. 별 생각 없이 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잡이를 살짝 쥔 채로 끝까지 천천히 닫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누가 의식적으로 알아채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각은 압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에 조용히 쌓입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물건값을 내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쁘게 짐을 챙기면서 직원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반면 직원과 눈을 맞추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짧은 눈 맞춤과 짧은 인사 하나가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그 직원은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오래 기억합니다.
생색내지 않는 도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보고 도와주는 것까지는 많은 사람이 합니다. 하지만 그 도움을 주고 나서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은 받는 사람이 기억하면 됩니다. 주는 사람이 기억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여백이 품격입니다. 이런 디테일들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문 하나 닫는 방식, 인사 하나 건네는 방식, 도움 하나 주고 떠나는 방식. 그 작은 것들이 세월과 함께 그 사람의 몸에 배고 그것이 어느 순간 자연스러운 품격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들의 5가지 비밀. 첫째, 자기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의 성공이나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나 자신이 중심인 삶. 둘째, 말의 품격입니다. 천천히, 끝까지 듣고 단정하지 않게 감정이 올라가도 톤을 지키는 말. 셋째,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 넷째, 보이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관계에 대한 조용한 배려. 다섯째, 작은 디테일의 반복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지만 스스로 만들어가는 작은 기준들. 귀티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귀티는 매일의 태도가 쌓인 결과입니다. 어제의 태도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태도가 내일의 나를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격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 사례를 봅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지만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 반대로 소박하게 살면서도 그 존재 자체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래 살고 나면 알게 됩니다. 격은 밖에서 사올 수 없다는 것을. 겉을 꾸미는 데 쓴 모든 에너지는 내면을 가꾸는 데 쓰지 못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격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쌓일수록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얼굴에, 말에, 걸음에, 손짓에 배어납니다. 억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이 드는 것의 무서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름다움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태도를 가꾸며 살아온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납니다. 오늘 당신의 말, 오늘 당신의 표정, 오늘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격을 만듭니다.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그것이 쌓입니다. 오늘 감정이 올라왔지만 조용히 걸음을 멈추셨다면 그것이 쌓입니다. 오늘 문 하나 조용히 닫으셨다면, 오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리를 정리하셨다면, 오늘 자식 이야기 대신 나의 이야기 하나를 꺼내셨다면 그것이 모두 쌓입니다. 그 쌓임이 격이 됩니다. 겉을 꾸미지 마십시오. 중심을 가꾸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면 오늘부터 겉이 아니라 중심을 가꾸십시오. 그것이 진짜 귀티이고 그것이 세월이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72세 이정호 씨는 서울 노원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창문 너머로 회색빛 건물들이 가득하고 골목마다 오토바이 소리와 차 경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는 퇴직한 지 이제 겨우 5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서울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도시와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서울이 좋으세요? 라고 물으면 그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익숙하죠. 이 도시 말고는 모르니까요. 그런데 퇴직 후 처음으로 그 익숙함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삶 속에서 서울이 불편하다는 생각을 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서 하루를 보내다 보니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집 앞 마트까지 걸어가는 길이 생각보다 번잡하고 병원 하나 가려면 줄을 서서 1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수만 번 크게 쉬고 싶어 공원에 나가도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무엇보다 생활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물가 부담까지 더하니 한 달 한 달이 예상보다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자녀들은 이미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이정호 씨 부부에게는 이제 하루하루의 평온함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이 서울에서는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는 느낌, 그 느낌이 슬며시 마음 한켠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강좌에 우연히 참석했습니다.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AI 시대가 바꾸는 우리의 삶. 젊은 시절이었다면 무심코 지나쳤을 주제였지만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진 그는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강연자는 50대 중반의 기술 전문가였는데 어려운 말 없이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세상은 지금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자리를 기계가 대신하고 물건을 배달하는 일도 드론과 자율주행 차량이 맡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AI가 의사를 도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슈퍼마켓 계산대에서도 직원 없이 스스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강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정호 씨도 고개를 살짝 숙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연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은퇴 이후를 살아가고 계신 분들께는 이 변화가 어떻게 다가올까요? 기술이 발전하면 편리한 서비스가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시는 더욱 빠르게 변하고 생활 물가는 더욱 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오히려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기술이 지방으로도 퍼져나가면 예전에는 대도시에서만 가능했던 서비스들이 작은 도시에서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원격 진료, 온라인 장보기, 스마트 교통 시스템 같은 것들이 지방, 도시의 삶도 충분히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이정호 씨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울렸습니다. 그는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노후 준비라고 하면 늘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뿐이었는데 어디에서 살 것인가라는 질문은 한 번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정호 씨는 천천히 걸으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싶은가?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어디에서 살아야 편안할 것인가? 그 질문은 단순한 이사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깊은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영상 앞에서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니면 자녀 곁에 있는 것일까요?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가 바로 어디에서 사느냐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통장 잔고나 연금 수령액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후 자금이 넉넉해도 사는 환경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삶의 만족감은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유가 많지 않아도 생활비 부담이 적고 자연이 가까우며 의료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산다면 하루하루가 훨씬 더 풍요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거주지는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환경이고 산책을 나가고 밥을 먹고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는 생활의 무대입니다. 그 무대가 나에게 맞는 곳이어야 노후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쌓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는 노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앞서 강연자의 이야기처럼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중에는 노후를 사는 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격 진료 서비스가 더 보편화되면 몸이 불편한 날에도 집에서 의사 선생님과 영상 통화로 간단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돌봄 기기들이 등장하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자동으로 가족이나 병원에 알림이 가는 시스템, 집안 곳곳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달 서비스도 더 정교해지고 있어서 먼 마트까지 가지 않아도 신선한 식재료를 집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지방 중소도시에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느끼는 공기의 질 걸어서 닿을 수 있는 공원,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 그리고 내 몸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은 어떤 기술도 완전히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후 거주지를 선택할 때는 기술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이 갖춰진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후 거주지를 선택할 때 어떤 조건들을 살펴봐야 하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접근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이용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많아집니다. 가벼운 감기야 동네 의원에서 해결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심장, 관절, 당뇨, 혈압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름다운 산 아래 조용한 마을이라도 큰 병원까지 차로 1시간 이상 걸린다면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물론 원격 진료가 발전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그 기술에만 의존하기에는 아직 이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종합병원이 가까운 도시 혹은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비 부담입니다. 노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집값도 비싸고 물가도 높습니다. 임대로 살더라도 월세 부담이 크고 직접 소유한 아파트라 해도 관리비와 각종 생활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에 지방 중소도시나 서울 근교의 경기, 외곽 지역은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더 넓은 공간에서 살 수도 있고 남은 자금을 여행이나 취미 생활에 활용할 여유가 생깁니다. 노후에 아껴 쓰는 삶과 여유 있는 삶의 차이는 종종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 번째는 교통 접근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직접 운전을 하기 어려워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를 미리 생각해서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차역이 가깝거나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어서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로 이동하기 쉬운 곳이 장기적으로 훨씬 편리합니다. 자녀들이 방문하기 쉽고 본인이 필요할 때 어디든 나갈 수 있는 연결성이 노후의 활동 반경을 넓혀줍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도 교통이 불편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고립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활 인프라입니다. 마트, 약국, 은행, 우체국, 공원 같은 기본적인 생활 시설이 걸어서 혹은 짧은 이동으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으면 일상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게다가 도서관,
문화센터, 복지관 같은 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라면 노후의 배움과 사교 활동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갑작스러운 무료함과 외로움을 경험하시는데 이런 문화복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에서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자연 환경입니다. 공기가 맑고 녹지가 많은 환경은 노후의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아침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있고 계절마다 바뀌는 자연의 모습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다면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자체가 달라집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많은 수도권보다 공기 질이 좋은 중부남부 지방의 도시들이 이런 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위로와 치유의 힘은 어떤 최신 기술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조건을 종합해보면 노후에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의 유형이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도 아니고 깊은 산골 오지도 아닌 중간 규모의 도시입니다. 인구 20만에서 50만 사이의 지방 도시들이 이 조건을 가장 잘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도시들은 종합병원이 있고 생활 인프라도 갖춰져 있으면서 집값과 물가는 서울보다 훨씬 낮습니다. 주변으로 조금만 나가면 산과 강이 있고 도심은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아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사이의 정서적 거리가 가깝습니다. 이웃과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는 문화가 남아있는 곳, 그것이 노후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위안이 됩니다. 반대로 노후에 피해야 할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아무리 경치가 아름다워도 의료기관과 생활,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한 깊은 시골 지역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60대에는 운전도 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70대 후반, 80대에 접어들었을 때 병원 가는 길이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불편함을 넘어 안전의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노후의 자연을 그리워하며 산간 지역으로 이사했다가 몇 년 후 건강이 나빠지면서 다시 도시 근처로 이사를 결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 이사할 때의 결정이 나중에 2번, 3번의 이사로 이어지는 것은 체력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큽니다. 또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도시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살기 불편하지 않아 보여도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 도시의 생활 인프라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트가 문을 닫고 버스 노선이 줄어들고 병원이 사라지는 일이 인구 감소 도시에서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후에는 한번 정착한 곳에서 오래 살게 되는 만큼 그 도시의 미래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젊은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곳보다는 나름의 산업 기반이나 관광 자원 혹은 대학 등의 기관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인구가 유지되는 도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도시들이 노후 거주지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이 다르고 가족 상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조건, 즉 의료 접근성, 생활비, 교통, 인프라, 자연환경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눈에 띄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먼저 강원도 원주입니다. 원주는 강원도에서 가장 큰 도시로 인구 35만 명 규모의 안정된 중형 도시입니다. 서울에서 KTX로 40여 분이면 닿을 수 있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이 잘 갖춰져 있고 혁신도시 개발로 생활 인프라도 계속 확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으로 치악산 국립공원이 있어 자연 환경이 훌륭합니다. 산책로를 따라 계절을 느끼며 걷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도시입니다. 서울과의 연결이 좋아서 자녀들이 방문하기도 편하고 본인이 서울에 볼 일이 있을 때도 부담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제천도 많은 분들이 노후 거주지로 관심을 갖는 도시입니다.
제천은 약초의 도시로 알려져 있을 만큼 청정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 의림지, 청풍호, 월악산 등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이 생활권 안에 있습니다. 인구는 약 13만 명으로 아담한 규모지만 충주의 종합병원과도 가깝고 청주까지도 차로 1시간 내외에 닿을 수 있습니다. 물가와 집값이 낮아 생활비 부담이 적고 최근에는 귀촌 귀향 인구가 늘면서 이 도시를 선택한 중장년층 커뮤니티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자연 속에서 하지만 완전한 오지는 아닌 곳을 원하는 분들에게 잘 맞는 도시입니다. 전라북도 전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주는 음식, 문화, 역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로 살아보면 살수록 매력이 깊어지는 곳입니다. 전북대학교병원을 비롯한 의료 인프라가 탄탄하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공존하며 한옥마을을 비롯한 문화자원이 풍부합니다. 무엇보다 전주의 음식 문화는 노후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맛 좋은 음식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도시, 그리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생활 환경. 이런 면에서 전주는 노후에 삶의 즐거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 65만 명의 규모로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적당한 도시입니다. 경상남도 진주는 안정되고 조용한 중형 도시를 찾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 있어 의료 접근성이 좋고 남강이 도심을 흐르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들어냅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하지만 평소 진주의 일상은 차분하고 여유롭습니다. 비교적 낮은 물가와 집가, 그리고 깔끔하게 정비된 도심 환경이 매력입니다. 부산이나 창원 같은 대도시까지도 접근성이 나쁘지 않아 필요할 때 큰 도시의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충청남도 공주도 조용히 주목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 10만 명 남짓의 작은 도시지만 세종시와 가까워 인프라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로 유명한 공주는 도시 곳곳에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어 문화적 깊이가 있습니다. 조용한 도시를 원하면서도 너무 외딴 곳은 싫은 분들, 대전이나 세종 같은 큰 도시와도 연결되면서 일상은 평화롭게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 잘 맞는 선택입니다. 금강이 도시를 감싸고 흐르고 계룡산이 가까이 있어 자연 환경도 수려합니다. 다시 이정호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강연을 들은 이후로 틈날 때마다 지도를 펴놓고 이 도시 저 도시를 찾아봤습니다. 유튜브로 각 지역의 일상 영상을 보기도 했고 인터넷 카페에서 그 도시로 이사한 분들의 경험담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주말을 이용해 두세 곳의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도착해서 역 주변을 걸어다니고 시장에 들러 물가도 확인하고 동네 병원 위치도 눈여겨봤습니다. 낯선 도시의 골목을 걸으면서 그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시끄럽지 않았고 복잡하지 않았으며 공기가 달랐습니다. 그중 한 도시의 오래된 공원에 앉아 쉬다가 이정호 씨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살면 어떨 것 같아? 아내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서울보다 숨이 좀 쉬어지는 느낌이에요. 그 말이 이정호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는 서울을 떠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도시, 익숙한 골목, 오래된 단골 가게들, 그것들과 이별하는 일이 쉽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낯선 도시의 공원 벤치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니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바로 여유였습니다. 그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몇 달간 더 알아보고 준비가 되면 이사를 해보겠다고. 서울 아파트를 팔거나 전세로 내주면 상당한 자금이 생기고 그 자금으로
지방에 넓고 쾌적한 아파트나 작은 주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남는 자금은 안정적인 예금이나 연금 보험으로 굴리면 매달 생활비를 보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팍팍하게 살던 것보다 훨씬 여유 있는 노후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이 이미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사를 결정하고 낯선 도시에서의 첫 몇 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자주 가던 가게도 없습니다.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이웃과 어색하게 눈인사를 나누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는 공원 길에서 같은 시간에 만나는 얼굴들이 생겼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묵화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이웃을 몇 명 사귀었습니다. 아내는 시장에서 단골이 되어 채소 장수 할머니와 수다를 떠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서울에 살 때보다 눈에 띄게 줄었고 그 덕분에 반년에 한 번씩 여행도 다닐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 사는 오랜 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거기 가서 사니까 어때? 심심하지 않아? 이정호 씨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심심할 틈이 없어. 오히려 서울에 살 때보다 하루가 더 알차게 느껴져. 젊을 때는 어디서 돈을 벌까를 고민했는데 이제는 어디서 편안하게 살까를 고민하는 나이가 된 것 같네. 그리고 그 답을 이제야 찾은 것 같아. 친구는 한참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한번 가서 구경해도 될까? 이정호 씨는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지 와. 맛있는 거 많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노후는 단순히 나이가 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젊은 날 열심히 달려온 뒤에 비로소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그저 오늘 하루를 내가 원하는 대로 채울 수 있는 시간. 그 소중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느냐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화려한 도시의 편리함도 있고, 깊은 자연의 고요함도 있지만, 노후의 가장 좋은 곳은 그 두 가지가 적당히 어우러진 내 몸과 마음이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아직 해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노후를 어디에서 보내고 싶은가? 내 몸이 편안한 곳은 어디인가? 내 마음이 쉬어지는 환경은 어떤 모습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실질적인 노후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노후는 준비한 만큼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돈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그림을 조금이나마 선명하게 만들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후 댓글로 한 가지만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노후를 어느 지역에서 보내고 싶으신가요? 지금 사는 곳에서 계속 사실 건지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떠나고 싶으신 건지 혹은 이미 이사를 경험해 보셨다면 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정호 씨처럼 고민 중이신 분들, 이미 결정을 내리신 분들,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는 분들 모두 환영입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께 진짜 살아있는 정보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믿고 계십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오랫동안 만나봐야 그 사람을 안다. 죄송하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특히 60, 70이 넘어서면 그 사람의 인성은 얼굴의 주름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디서요? 바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짧은 시간 안에서입니다. 평생 몇 편인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린 사람, 만날 때마다 내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는 사람, 오래된 정 때문에
차마 끊지도 못하고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진작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앞에 마주 앉은 그 순간에 이미 다 보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곁에 두어야 할 귀한 사람과 지금 당장 조용히 멀어져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눈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 눈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에 숫자 1이나 계시는 지역명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제가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만 열면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입니다.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카페 문이 열립니다. 찬바람이 한 줄기 들어오고 그 사람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기도 전에 입이 먼저 열립니다. 여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코트를 벗으며 한마디 더 합니다. 주차도 불편하고 커피도 비싸네. 메뉴판을 들고 훑어보다가 또 한마디입니다. 요즘 카페들이 왜 이렇게 가격을 올려놨는지 여러분은 아직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첫 5분이 이미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72살 박정순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30년 만에 연락이 닿은 옛 직장 동료를 동네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노인을 너무 홀대해. 버스도 복잡하고 키오스크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노인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 박정순 어르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났는데 반갑다는 말보다 불평이 먼저 나오는구나. 자리에 앉고 나서는 며느리 흉이 이어졌습니다. 밥을 제때 안 차려준다. 집안 도와준다. 손자들도 할머니한테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가 1시간 내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다 식었을 때 박정순 어르신은 조용히 생각하셨습니다. 저 사람 30년 전에도 저랬구나. 그리고 집에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기대했던 내가 어리석었던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카페가 문제가 아닙니다. 버스가 문제가 아니고 키오스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갖다 놓아도 구름이 너무 하얗다고 불평할 사람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그렇게 굳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불평은 전형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살 이명희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식 불평, 남편 불평, 세상 불평으로 1시간을 채우는 지인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보니 그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이유 없이 우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니고 나쁜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집에 오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매 하루가 나빠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불평이 습관인 사람이 주변에 끼치는 독입니다. 그 독 기운에 전염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훈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번 만남의 빈도를 조용히 줄이시면 됩니다. 바빠서,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간격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우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커피가 테이블에 놓입니다. 두 사람의 손이 각자의 잔을 감쌉니다.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요즘 무릎이 좀 아파서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요. 혹시 좋은 병원을 알면 소개해달라고 꺼내려는 참이었습니다. 그 순간 상대방의 눈이 잠깐 여러분을 봅니다. 그런데 채 1초가 지나지 않아 그 눈빛이 바뀝니다. 아, 맞아. 나도 무릎이 아팠어. 근데 내 아들이 한약을 지어줬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무릎 이야기는 끝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들이 얼마나 효도하는지, 한약을 얼마짜리로 지어줬는지, 거기서 또 아들 자랑으로 넘어가고 손자 자랑으로 이어지고
손자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흘러갑니다. 커피가 절반쯤 줄었을 때 여러분은 단 2문장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1시간치나 들은 상태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75살 정혜순 어르신은 더 가슴 아픈 경험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신 어르신이 항암 치료 중에 너무 힘드셔서 용기를 내어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마주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나 요즘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도 작년에 담낭 수술했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러더니 자기 수술 이야기, 병원 이야기, 입원 기간 이야기, 회복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야기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어르신의 이야기는 그 한마디로 끝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르신은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싶었다고요. 어르신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 앞에 앉아 있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통 같더라고요. 내 이야기는 버려지고 그 사람 이야기만 쌓이는 거잖아요. 저는 쓰레기통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이 얼마나 솔직하고 아픈 말입니까? 이런 사람에게 대화는 교류가 아닙니다. 배출구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줄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이런 관계에 쉽게 빨려 들어갑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 사람 앞에서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말을 못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 작은 돈에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입니다.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직원이 계산서를 가져옵니다. 그 순간을 보십시오. 상대방의 표정이 살짝 굳습니다. 눈이 영수증으로 내려갑니다. 손가락에 금액을 짚습니다. 내 거는 5,000원이고 내 거는 6,000원이니까 각자 내자. 혹은 저번에 내가 냈으니까 이번엔 네가 내. 몇백 원을 정확히 나누고 나서야 그 표정이 다시 풀립니다. 대전에 사시는 65살 김봉자 어르신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마주 앉을 때마다 계산할 때 표정이 묘하게 굳는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르신이 먼저 커피값을 냈더니 다음번에 만났을 때 그 지인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지난번 커피값이요 하면서 딱 5,00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당혹스러우셨다고 합니다. 5,0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낯설고 서늘했다고요. 그런데 그 지인이 명절마다 손자들한테 세뱃돈을 10,000원짜리 한 장씩 쥐어주면서도 체면치레는 다 했다는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커피값 500원도 허투루 쓰지 않으면서 정작 사람 마음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늘 인색했습니다. 더 속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딸이 결혼식을 올렸을 때 그 지인은 형편이 안 된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날 다른 친구의 돌잔치에는 갔더군요. 그리고 본인 경조사 때는 어김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커피값을 따지던 그 눈이 사람에게 쓸 마음도 어디에 얼마를 쓸지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탈무드가 말한 것처럼 돈 앞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커피값이 작다고 그 원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정서가 아니라 거래로 보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손익으로 계산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그 관계는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굳이 섭섭하다고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계산에 여러분을 더 이상 올려놓지 않으면 됩니다. 네 번째, 직원에게 무례하게 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5가지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항목입니다. 주문을 받으러 온 직원 앞에서의 그 짧은 순간을 보면 됩니다. 상대방이 핸드폰을 보면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아메리카노 하고 던집을 말하는지, 잠깐 고개를 들어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하고 말하는지, 커피가 조금 늦게 나왔을 때 혀를 차는지 아니면 그냥 기다리는지, 계산을 마치고 나서 직원에게 눈길 한번 주는지 아니면 지갑에만 집중하는지요. 인천에 사시는 73살 윤재숙 어르신은 이런 장면을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마주 앉은 지인이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는 노인을 보더니 직원이 다가와 도와드리려는 순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혼자 못해요? 기계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고요? 직원은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그 지인은 자리에 돌아와 태연하게 앉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윤재숙 어르신은 그날 그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커피가 조금 식었다고 이거 다시 만들어줘요 하며 당연하다는 듯 직원에게 내미는 사람. 직원이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가져왔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받아 마시는 사람. 여러분,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것만큼 추한 노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여러분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아십니까? 직원을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약한 위치에 놓이게 될 때 똑같은 눈빛으로 여러분을 내려다볼 사람입니다. 지금 같은 위치에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다시 나옵니다. 직원에게 자연스럽게 친절한 사람이 나에게도 자연스럽게 친절합니다. 그것은 연출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생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는 사람을 잘 고르는 것이다. 그 선택의 결정적인 힌트가 바로 이 순간, 직원을 대하는 그 짧은 몇 초 안에 있습니다. 5번째, 함께 있는 순간에도 계속 조급한 사람입니다. 커피가 채 나오기도 전입니다. 상대방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핸드폰을 뒤집습니다. 화면을 훑어보고 다시 엎어놓습니다. 조금 지나 또 뒤집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며 손목 시계를 슬쩍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대화가 무르익을 즈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 나 오늘 3시에 약속이 있어서 자리에 앉아있지만 몸은 이미 다음 장소에 가 있는 것 같은 사람. 인천에 사시는 71살 한숙재 어르신은 이런 지인이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나 1시간밖에 없어로 시작해서 커피가 절반도 줄지 않았는데 슬슬 일어나야 할 것 같은데 하는 말이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르신이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혼자 담아두기 너무 무거워서 용기를 내어 말문을 열었는데 그 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나 오늘 바빠서.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르신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아 식어가는 커피잔을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뜨거웠던 커피가 식어가는 것처럼 수십 년의 인연이 그 한순간에 식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지인이 그날 다른 친구와 2시간이 넘도록 여유 있게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이해하셨다고 합니다. 나에게만 바빴던 거였구나. 그 한마디를 깨달은 날 밤, 어르신은 오래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서운함이 아니라 허무함이었다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 곁에서 혼자 늙었구나. 함께 있었지만 혼자였던 시간대,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고요. 나보다 다음 일정이 더 중요한 사람에게 나와 함께하는 시간은 처리해야 할 일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아까워하는 사람 곁에 계속 앉아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이 오래된 정 때문에 참습니다. 예전에 잘해줬던 기억이 있어서 참습니다. 이 나이에 사람을 끊는 것이 너무 매정한 것 같아서 참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노년의 시간은 금보다 귀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치고 기분이 상했다면 계산하고 나오면서 조용히 다짐하십시오. 오늘이 이 사람과 마시는 마지막 커피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훈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우아하게 멀어지는 것. 연락의 빈도를 줄이고 만남의 간격을 늘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왜 연락이 줄었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멀어지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최고의 복수이자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제 반대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그 짧은 만남 안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서울 마포에 사시는 69살 오영숙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인데 마주 앉으면 메뉴를 고를 때 먼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저 단 거 못 드신다고 했죠? 여기 덜 단 게 뭐가 있나? 어르신이 무릎 이야기를 꺼내면 자기 이야기로 빨리 넘어가지 않고 많이 아프세요? 어느 쪽이에요? 하며 질문을 이어갑니다. 커피가 나오면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자연스럽게 건넵니다. 계산할 때 억지로 내는 티 없이 슬며시 지갑을 꺼냅니다. 헤어질 때 오늘 좋았어. 밤에 또 보자는 그 눈빛이 진심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오영숙 어르신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니고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환합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랑 있으면 내가 사람 대접을 받는 느낌이 들어요. 나이 들면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람 대접을 받는 경험이 줄어듭니다. 자식에게도 세상에게도 때로는 오래된 친구에게도 그 대접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70살 강명자 어르신은 오래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헤어지기 전에 꼭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다음에 또 볼 수 있지? 마치 이 만남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매번 그 말을 한다고요. 강명자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참 좋아요.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끝날 때 아쉬워하는 사람, 다음을 기억하는 사람, 내가 건강한지, 밥은 잘 먹는지, 마음은 어떤지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가 노년의 하루를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1년에 한 번을 만나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고 매주 만나도 만날 때마다 지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반드시 전자를 위해 써야 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도 괜찮습니다. 실수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러면서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정이 달라집니다. 몸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고 감정을 회복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상처를 받아도 다음날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60이 넘고 나면 어떤 상처는 몇 달이 지나도 가슴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인연 하나가 한 주의 기분을 좌우하고 때로는 한 달의 평화를 흔들어 놓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닙니다. 만나고 난 뒤 마음의 온도로 결정됩니다. 만나고 돌아왔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벼워지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만나고 돌아왔을 때 마음이 무겁고 지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오랜 인연이라도 이제는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그것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아끼는 것입니다. 인연은 오래됐다고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인연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거울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나는 누군가에게 다시 만나고 싶은 따뜻한 커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빨리 잔을 비우고 일어나고 싶은
쓴물 같은 사람입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나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나를 읽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들어오면서 불평부터 했는지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는지 계산서가 나왔을 때 내 손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직원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핸드폰을 몇 번이나 뒤집었는지를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셨다면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60이 넘어서도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반드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반드시 좋은 사람이 남습니다. 사람은 오래 만나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커피가 식었을 때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커피가 식었을 때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그 관계를 이제는 조용히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노년의 시간은 너무 소중합니다. 남은 봄날 오후 한나절을 함께할 사람을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르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나 스스로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래 남고 싶은 사람이 되십시오. 커피가 식어도 마음이 따뜻했던 그 사람으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분이 계십니까? 혹은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 장면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겪으신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이점표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60대와 70대라면 반드시 한 번은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집 한 채 해주고 정작 본인은 갈 곳 없는 부모님들, 주변에 참 많아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노후는 이미 끝났습니다. 예전에는 60세가 되면 인생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달라요.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입니다. 지금 65세라면 앞으로 최소 2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해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30년 전 방식으로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60대와 70대가 반드시 바꿔야 할 단 3가지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바꾸면 여러분의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자유롭고 당당해질 수 있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입니다. 자식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기예요.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김순예 어르신, 올해 72살입니다. 어르신의 하루는 아침 6시에 시작돼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것입니다. 큰아들한테서 연락이 왔는지, 작은아들이 카카오톡을 보냈는지 확인해요. 대부분의 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르신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봐요.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아이 둘 키우느라 바쁘고 작은아들은 부산에서 자기 가게 운영하느라 주말도 없어요. 명절에 오면 그 며칠이 1년 중 가장 행복합니다. 밥 먹고 웃고 손자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집 안을 채울 때 순례 어르신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맛에 사는구나. 그런데 아들들이 차를 타고 떠나고 대문이 닫히고 나면 집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이 무서워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납니다. 왜 우는지도 몰라요. 그냥 눈물이 납니다. 순례 어르신은 이 외로움이 자식들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바쁜 거지. 나도 젊을 때 시어머니한테 자주 못 갔잖아요. 근데 그게 알면서도 왜 이렇게 서운하냐고. 그 말 안에 이 세대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알면서도 서운하다는 것, 이해하면서도 외롭다는 것. 그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감정의 원인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순례 어르신이 외로운 이유는 자식이 연락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자식 이외에 어르신의 삶을 채워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50년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았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면 즐거운지, 어디에 가면 기분이 좋아지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자식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냉정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노후 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식만 바라보고 있으면 자식에게 그것은 효도받는 부모가 아니라 짐이 되는 부모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섭섭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행복을 의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의 비결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은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동행자예요. 동행자는 함께 걸으면 기쁘고 각자의 길을 가더라도 내 걸음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살 때 자식도 비로소 죄책감 없이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자식에 대한 진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순례 어르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르신이 아는 이웃분이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운다는 말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따라 나선 것이 지난해 봄이었습니다. 처음 붓을 잡던 날 어르신은 손이 떨렸다고 해요. 내가 이 나이에 그림을 배워서 뭐 하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어르신 잘하시는데요 라고 말해줬을 때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해요. 평생 잘한다는 말을 자식 성적표에서만 봤지 내가 뭔가를 잘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았다고요. 그 문장을 들으셨습니까? 평생 잘한다는 말을 자식 성적표에서만 봤다는 말. 이 한 문장 안에 우리 세대 어머니들의 인생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칭찬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칭찬받을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순례 어르신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수채화를 배우러 갑니다. 그날 아침에는 스마트폰을 먼저 들여다보지 않아요. 어떤 꽃을 그릴지 생각하느라 바쁩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오면 물론 반갑죠. 하지만 연락이 없어도 이제는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지 않습니다. 어르신의 하루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는 순례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박재원 씨, 올해 72살입니다. 35년 가까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퇴직하셨어요. 퇴직 첫 해는 그냥 쉬었습니다. 당연히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쉬고 있는데 왜 더 피곤하지? 왜 아무것도 하기 싫지?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서 목공 강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냐 싶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가보자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첫날 나무를 다듬고 못을 박았을 때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일할 때와는 다른 감각이었어요.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주 3회 복지관에서 목공을 배우고 간단한 소품들을 만들어서 손자 손녀에게 선물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때 그 순간이 이분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해요. 자식을 기다리던 사람이 손자를 위해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방향이 바뀐 거예요. 기다리는 삶에서 만드는 삶으로. 자식 기다리는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노후를 바꾸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두 번째 행동입니다. 체면 소비에서 경험 소비로 바꾸기예요. 충북 청주에 사시는 박정옥 어르신, 올해 74살입니다. 어르신은 2달에 한 번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요. 그 모임 자체는 좋습니다. 50년 넘게 알아온 얼굴들을 보는 것은 반가운 일이에요. 문제는 그 모임을 앞두고 어르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임 일주일 전부터 뭘 입을지 고민이 시작돼요. 지난번에 나왔던 옷은 또 입기가 뭐하고 새 걸 사자니
어디서 사야 할지 모르겠고, 그러다 결국 백화점에 갑니다. 어르신이 지난 봄에 산 베이지색 재킷은 40만 원이었어요. 카드를 긁으면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처지에 4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고 나면 마음이 이상하게 놓였습니다. 이거 입고 가면 뒤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모임 당일 어르신은 그 재킷을 입고 나갔습니다. 친구들은 어머 예쁘다 했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2시간 만에 모임이 끝났어요.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어르신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들이 내 재킷을 얼마나 기억할까? 다음 달이면 까먹겠지.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이어졌어요. 그 40만 원으로 저 친구 한 명이랑 어디 다녀올 수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옷은 옷장에 들어가는 순간 가치가 떨어져요. 입을수록 낡고 유행이 지나면 장롱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친구와 마신 소주 한 잔, 경주에서 함께 본 노을은 달라요.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자가 붙습니다. 노후에는 물건이 아니라 추억을 쌓아야 외롭지 않아요. 정옥 어르신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경숙이라고. 지금은 충주에 살아요. 두 사람은 늘 우리 언제 같이 여행 한번 가자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습니다. 그런데 10년째 못 갔어요. 그냥 바쁘고, 그냥 미루고, 그냥 세월이 흘렀습니다. 버스 창밖을 보면서 어르신은 그 생각을 했어요. 집에 돌아와 재킷을 옷장에 걸면서 어르신은 경숙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경숙아, 우리 이번 달에 경주 가자. 진짜로? 그 전화 한 통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어요. 어르신들은 그 다음 달에 경주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불국사 앞에서 사진을 찍고 황리단 길을 걷고 밤에 숙소에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했어요. 어르신은 그 여행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킷은 2번 입으면 질리는데 그 여행은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경숙이 얼굴이 눈에 선해요. 물건은 낡지만 경험은 늙지 않습니다. 체면 소비 대신 경험 소비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노후를 바꾸는 2번째 행동이에요. 3번째 행동입니다. 디지털 독립이에요. 스마트폰을 자식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쓸 수 있는 것. 그것이 디지털 독립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오명숙 어르신, 올해 76살이에요.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 사십니다. 딸이 대전에 한 명 있는데 멀지 않은 거리지만 자주 오지는 못해요. 어르신의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무력감이었어요. 뭔가 하고 싶어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느낌. 기차를 타고 어디 가고 싶어도 표 예매를 딸한테 부탁해야 했고 병원 예약도 딸 도움 없이는 못했습니다. 마트 키오스크 앞에서는 뒤에 줄이 서면 당황해서 그냥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르신은 그런 자신이 싫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3년 전 겨울 동네 주민센터에서 어르신을 찾아온 복지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스마트폰 교실 운영하는데 한번 나와 보실래요? 어르신은 처음에 정중히 거절했어요. 나 같은 늙은이가 거길 가면 애들한테 민폐지라고 하셨습니다. 복지사 선생님이 어르신이 가셔야 그 교실이 의미가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어르신은 마지못해 나가셨어요. 첫날 강의실에 들어가니 어르신 또래 어르신들이 10명쯤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강사 선생님이 오늘은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노래 찾는 것만 배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명숙 어르신은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튜브 검색창에 나훈아를 직접 입력했어요. 나훈아 목소리가 이어폰 속에서 흘러나오던 그 순간 어르신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기술이 감동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걸 혼자 했다는 사실이 감동스러웠어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명숙 어르신은 코레일 앱으로 기차표를 혼자 예매해요. 카카오 맵으로 버스 노선을 확인하고 날씨 앱을 보고 우산을 챙깁니다. 딸과는 매일 저녁 영상 통화를 해요. 딸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1시간이 훌쩍 갑니다. 그리고 어르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전주 근처에 사는 또래 어르신들 7명과 만든 단체 채팅방이에요. 아침마다 누군가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보내면 다들 하트를 누르고 답장을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침 인사가 어르신에게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인이에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마트폰 배우고 나서 딸한테 덜 미안해졌어요. 전에는 뭔가 필요할 때마다 애한테 전화해야 해서 늘 죄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다 해요. 그게 제일 좋아요. 디지털 독립은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덜 미안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독립이 또 다른 자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순 씨, 올해 69이에요. 결혼 후 한 번도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니면 자식들과 함께였어요. 그러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도 못 가는 사람이 됐구나.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유럽 같은 먼 곳이 아니어도 돼요. 기차 타고 경주 한번 가봐요. 혼자서 기차 타고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는 다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기차를 탔습니다. 혼자서요. 경주에 도착해서 혼자 숙소를 찾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불국사를 걸었어요. 저녁에 혼자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 아직 이런 거 할 수 있구나. 아직 괜찮구나. 그 여행이 이분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 이후 혼자 강릉도 가고 전주도 가고 작년에는 제주도도 혼자 다녀오셨습니다. 여행이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혼자서 할 수 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증명이었어요. 스마트폰 하나가 이분을 세상 밖으로 꺼내줬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괜찮아요. 오늘은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노래 하나만 찾아보십시오. 내일은 가족한테 사진 한 장 보내보세요. 그 다음 날은 날씨 앱에서 오늘 기온을 확인해 보십시오. 하루에 딱 하나씩만 배우면 됩니다. 1년이면 365가지예요. 그리고 그 365가지가 여러분의 노후를 전혀 다른 세상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서울 북한산 자락 아래 작은 공원을 지나다가 한 어르신을 만났어요. 78이라고 하셨습니다. 벤치에 혼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계셨어요. 막 피어나기 시작한 벚꽃을 찍고 지나가는 강아지를 찍고 멀리 보이는 산줄기를 찍으셨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어르신 얼굴에 아이처럼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혼자였지만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사진 찍는 거 즐거우세요? 어르신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깐 먼 산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살았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려고 합니다.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벤치 앞에서 한동안 발을 떼지 못했어요.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얼마나 많은 희생이, 그리고 얼마나 늦게 찾아온 깨달음이 담겨 있는지, 그분이 그 한마디를 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을지, 그 생각을 하니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이미 시작했구나. 늦지 않았구나. 오늘 저는 노후를 바꾸는 3가지 행동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식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나 자신의 삶을 살기. 둘째, 체면을 위한 소비를 멈추고 경험에 투자하기. 셋째, 스마트폰을 배우고 디지털 세상과 연결되기. 이 3가지는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내일 아침 자식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오래전에 좋아했던 것 하나를 다시 꺼내 보십시오. 다음 모임 전에 새 옷을 사는 대신 오래된 친구 한 명한테 전화를 걸어보세요. 오늘 저녁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직접 검색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쌓이면 여러분의 노후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노후는 남은 시간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남의 눈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세대가 아니에요. 선택하는 세대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시간이 하는 일이지만 어떻게 늙어가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 어떤 것을 배우느냐, 어디를 가느냐, 무엇을 즐기느냐. 이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합이 노후를 만들어요. 이제는 그 헌신의 방향을 조금 바꿔도 됩니다. 나를 향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을 향해서.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래 살아온 것이 죄가 아니에요. 오래 살아온 만큼 더 잘 사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2막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자식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삶을 조금씩 시작하고 계십니까? 혹시 최근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돈을 써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면 자식에게 차마 말 못한 서운함이 마음 한켠에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곳 댓글창은 여러분의 대나무 숲입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 공감되는 순간, 혹은 지금 계신 지역과 숫자 2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